자, 오늘은 수능 특강 사회문화 07강을 한번 같이 볼 거고요. 경제 지문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어렵다고 여길 수 있는 지문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이해를 바라는 건 아니니까 너무 마음의 벽을 느끼지 않고 정보를 좀 간추려가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경제 성장은 한 국가의 전체 소득을 총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실질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 경제 성장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 그거의 엄밀한 정의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선 뭐라고 하냐면요. 1인당 실질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것, 그게 바로 경제 성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멜서스는 유명한 경제학자 나왔죠. 인구 증가의 관점에서 경제성장 모형을 제시하였다. 멜서스 모형에서 경제의 유일한 생산 요소는 노동이고 인구는 노동에 투입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 기억이 찍혀 있는 걸 보면 그럼 여긴 니은이 또 나올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 뭐 비교 대조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여러분 멜서스는요. 경제에서 유일한 생산 요소는 노동이라 봤고요. 곧 사람의 숫자가 노동에 어떤 투입할 수 있는 양이다라는 거죠. 좀 무서운 말이에요. 그쵸? 멜서스 모형은 노동 투입량과 실질 국민 소득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쵸 여러분? 왜요? 멜서스 모형에서는 경제의 유일한 생산 요소를 노동이라 봤으니까 그것을 인구와 연관지어서 보는 거죠. 자, 노동을 통한 생산물은 식량뿐이라고 가정을 한다. 따라서 실질 국민 소득은 곧 그 사회의 식량 생산 수준을 나타낸다. 왜요? 노동을 통한 생산물은 식량뿐이다라고 이미 가정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거죠. 그림 1은 멜서스 모형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그럼 여러분 이 부분부터는 지문과 그림을 오가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노동 투입량에 따른 실질 국민 소득을 보여주는 총 생산 곡선과 특정한 숫자의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식량의 양을 나타내는 생존 곡선 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자, 여러분 쌤이 밑에 메모를 해놨습니다. 멜서스 모형은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 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상인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AP 곡선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생산량 증가는 점점 줄어든 형태를 보인다. 자,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경제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것이든 간에 이 한계 법칙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느낌인가? 여러분 쌤이 진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처음에 10만 원을 가지고 뭔가 쇼핑을 한 거예요. 어떤 만족감이 생기겠죠. 그걸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만족감의 효용이라고 표현을 하곤 해요. 그래서 내가 10만 원을 처음 썼을 때의 그 만족감과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반복돼서 내가 뭐 100번째 10만 원을 쓰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면 그때의 나의 만족감은 점점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한계 효용의 법칙?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선생님 뭐 경제학자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계 무슨 법칙 이런 게 나오면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거기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줄어든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지문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개념을 쓰고 있냐면요. 우리 인간이 한 명당 이제 생산하는 어떤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한계 생산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야. 한마디로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라고 돼 있죠, 여러분.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멜서스 모형에서 생산 요소는 노동밖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노동은 곧 인구, 사람이 공급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투입될 때마다 그 생산량의 어떤 그 느껴지는 한계 생산량이 점점점 줄어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정확한 정의 한번 보고 올게요. 한계 생산량은 생산 요소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늘어나는 생산물의 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인구 한 명, 노동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이 생산량은 줄어든다라고 보는 거예요. AP 곡선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생산량 증가는 점점 줄어든다. SB 곡선보다 AP 곡선이 위에 있는 경우, 자, 여러분 여기서 쌤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죠. 이 경우에는 인구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그림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구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추가된 인구가 생산한 식량이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왜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에 따라 단위마다 그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쵸?
따라서 인구는 감소하게 되고 인구와 실질 국민 소득은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인 점 2로 수렴하여 경제는 장기적으로 균형의 상태를 이루게 된다. 자, 여러분 이 2가 바로 균형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점 2를 멜서스 균형점이라고 하며 이 지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인구나 생산량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를 정체 상태라고 하며 자 여러분 여기 어디예요? 멜서스 균형점이죠.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체 상태에서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만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삶이 팍팍하겠네요. 경제의 생산 수준이 겨우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멜서스 모양에 따르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다. 암담하네요. 그쵸?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자, 하지만 역접이죠. 멜서스 모형에서 가정한 것과 달리 현대 경제에서는 노동 이외에도 자본이나 기술 등의 다른 생산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고려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솔로라는 사람은요. 노동과 더불어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를 추가하여 멜서스 모형보다 현실적인 경제 성장 모형을 제시하였다. 자, 니은입니다. 솔로 모형에서는 그럼 비교 대조해줘야겠죠? 노동 투입량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자본량을 늘리면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본대요. 여러분, 멜서스 모형과 솔로 모형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뭡니까? 자본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자, 솔로 모형의 AP 곡선은 멜서스 모형의 AP 곡선과 동일한 형태이지만 즉 한마디로 여러분 형태 자체는 요렇게 간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여러분 단위당 이 양은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본량이 늘어나면 동일한 노동 투입량에서의 실질 국민 소득이 더 늘어나게 된다. 자, 여러분 포인트는요. 이 곡선 자체의 모양은 같지만 이 곡선이 좀 더 위에 있을 수 있겠다. 그쵸? 왜요? 실질 국민소득이 더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쌤이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곡선 자체는 AP,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가겠지만 솔로 모형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자본량을 투입하면 요렇게 즉 같은 이 지점에서 실질 국민 소득이 더 많은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입니까? 그럼 멜서스 균형점에서는 노동만 고려하니까 이 부분이라면 솔로 모형에서는 자본까지 투입되니까 좀 더 많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즉 자본이 1인당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솔로 모형에서 자본량은 생산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며 자본량의 변화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솔로 모형에서 도 역시의 보조사니까 공통점을 제시하는 보조사입니다. 어느 수준까지의 경제 성장은 가능하지만 끝없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여러분 쌤이 여기 위에 분홍색으로 가져왔어요. 그쵸?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멜서스도 그렇고 솔로도 그렇고 무제한 성장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자본도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량에 따른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량은 점점 줄어든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단위당의 어떤 플러스는 감소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1, 2 이런 느낌입니다. 그쵸? 이해했을 거라 생각해요. 자, 한 단위 또 한 단위, 또 한 단위, 또 한 단위 갔을 때 처음에는 100이 있었다면 점점 70, 50, 30, 10 이런 느낌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나아가 플러스 나열이죠. 자본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자본량은 투자와 감가상각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투자는 생산을 위한 지출을 의미하며 자본량을 증대시키고 감가상각은 시간의 흐름과 사용에 따라 자본이 소모되는 것을 의미하니까 자본량이 감소된다. 자본량의 일정 비율은 매년 소모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자본량에 비례한다. 그쵸 여러분? 감가상각이라는 말을 우리 친구들은 좀 어렵겠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쌤이 자동차를 샀을 때 자동차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소모되잖아요. 그쵸? 점점점 닳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동차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런 걸 우리가 감가상각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크다면 이듬해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량은 증가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즉 반대는 뭐야? 감가상각이 더 많은 경우죠. 자본량이 감소한다. 그림 2에서 자본량이 투자와 감가상각이 만나는 지점인 K 여기죠. K가 되면 자본량은 변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자본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1인당 실질 국민 소득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균제 상태에 머물게 된다. 여러분 균제 상태라고 표현하네요. 아까 멜서스의 모형에서는 이거를 정체 상태라고 표현을 했던 거 기억나죠? 자, 하지만 균제 상태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만 가능한 정체 상태보다는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이 좀 더 낫기는 하겠다라는 거죠. 한편 또 전환입니다. 자본량만으로는 균제 상태 이후 발생하는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솔로 모형에서는 균제 상태에서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럼 여러분, 솔로라는 사람은 지금 세 가지를 고려하고 있죠. 노동과 자본과 기술의 진보.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경제 성장 모형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재진술입니다.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실질 국민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왜요? 기술이 진보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람이 혼자 100만큼의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기계가 하나 발달이 된 거예요.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혼자와 그 기계까지 같이 일을 한다면 150의 생산이 가능해. 이런 것들이 기술 진보의 힘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기술 진보가 나타난 이후에는 투자 및 감가상각의 변화가 생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지점에서 만나 다시 균제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한마디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나타나면 앞의 과정이 반복되고 이는 경제 성장으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 따라서 솔로 모형이 멜서스 모양보다는 조금 더 현실에 적합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정말 멜서스의 말처럼 딱 멈춰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로는 노동과 자본과 기술 진보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했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얘는요. 쉽다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경제 지문에 비하면 충분히 읽을만한 것 같고요. 친구들이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건 뭐냐? 멜서스 이 곡선과 또 솔로의 모형에서 나오는 곡선을 좀 비교해서 보는 거. 그리고 멜서스의 이런 모형과 솔로 모형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거. 공통점은 쌤이 하나 찍어줬어요. 근데 물론 그것 또한 솔로가 설명하는 게 좀 더 현실에 적합하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잘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